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강의를 맡은 송영찬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후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진행될 순서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가공의 표면 처리를 우리가 출력물에 대한 표면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도장 처리하기,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품질 관리하는 그런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표면 처리하기인데요. 저희가 그 출력물, 3D 프린터로 출력한 그런 출력물에 대해서 우리가 후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가공은 하도, 중도, 상도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가공 작업을 할 때에는 그 피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천이나 고무 라텍스 소재의 손장갑과 그리고 그 분진 및 아세톤 증기 차단용으로 그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후가공의 그 하도는 단순한 표면 처리 및 사포질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가공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떼어내기 쉬운 큰 서포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롱노즈나 그다음에 정교한 니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떼어낸 그런 부분들의 표면 조도 향상을 위해서 사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는 그 서페이서, 퍼티 작업, 그리고 아세톤 등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가공인데요. 퍼티 계통, 그 핸디 코트나 퍼티, 서페이서, 스프레이 등을 가지고 그 화학적인 연마를 위해서 아세톤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톤 증기의 배출을 위해서는 꼭 환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도는 도색 및 코팅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도에서는 그 채색 및 출력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료, 채색 도구, 탈포기, 코팅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거의 그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지지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지지대 같은 경우는 그 3D 프린팅에 출력할 때 출력물의 제품이 아니라 그런 부속물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한 창 한 창 쌓아 올릴 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지대로 받쳐서 그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 그런 지지대가 없이 그런 공중에 있는 부분들을 출력을 하게 된다면 그 재료가 적합한 곳에 출력되지 않아서 휘거나 그리고 베드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베드 고정이나 또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겨난 그런 지지대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표면 처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그 지지대를 제거하게 되면은 또 그 지지대가 제거된 부분에 미세하게 소재가 남아서 거칠거칠하거나 그리고 적층 방식의 특성상 계단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후가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대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형 방식과 재료에 따라서 그 제거 방법이 다양한데요. 이런 그 많은 3D 프린터 공정에서는 지지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후가공을 통해서 지지대를 제거를 하고 그 후에 염색이나 코팅 등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3D 프린팅 방식별 지지대 제거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FDM 방식, 그 재료 압출 방식이죠. 네, 그 재료 압출 방식에는 서포트를 비수용성 서포트와 수용성 서포트 그런 그 지지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비수용성 서포트는 그 니퍼나 커터칼 그리고 조각도 그리고 아트나이프 같은 공구를 이용해서 떼어내기면 용이한데요. 이럴 때는 제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지지대를 제거한 후에 출력물의 표면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할 그런 수용성 서포트가 있는데요. 그 수용성 지지대로 우리가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그 재료가 들어간 그런 PVA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 같은 경우는 물에도 용해가 돼서 그 저온 열가소성 재료인데요. 물에 용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 단순한 물 세척만으로도 지지대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PVA 그 재료를 이용을 했을 때 일반적 크기의 그런 지지대는 약 15분 정도 물에 담가두게 되면은 지지대가 녹아서 그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런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재료 분사 방식에서는요, 그 폴리제 3D 프린터 방식의 그 지지대로는 연질의 그 폴리머나 왁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손으로 제거 후에 그 출력물의 표면에 남아있는 그 지지대를 워터젯 장치로 그 물을 분사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MJM 방식에는 똑같이 왁스로 지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고온에서 녹여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정밀도는 상당히 좋지만 그 내구성이 낮은 편이어서 낮은 편이고, 그리고 지지대를 제거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적 환경화 방식에는 그 DLP와 SLA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그 SLA 방식과 그런 DLP 방식 같은 경우는 출력물을 지지대를 이용을 해서 천장이나 베드 바닥에 그 부착해서 제품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지지대 재료를 그 따로 그런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물과 동일한 그런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재료로 사용되는 그런 광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특정행 파장의 빛에 그 받으면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되는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지지대 제거는 손이나 그 공구를 이용해서 잘라주게 되는데요. 보통 얇은 봉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수적 광경화 방식의 DLP에서 잠시 더 알아보면은요, 광경화성 수지의 DLP를 이용을 해서 형상을 결정한 적절한 파장의 빛을 쪼여서 경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층 단위로 빛을 쏘아서 조형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LA, 그 레이저를 이용한 SLA 방식보다는 출력 속도가 좀 빠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말 용접 방식은 그 분말 재료 자체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각각의 층을 성형할 때 그런 분말이 성형 그 베드에 깔려지게 되고, 그 출력물이 되지 않고 남은 재료가 제품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분말 용접 방식에서는 지지대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속 재료를 사용할 때는 그 어느 정도의 또 수축이라든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다양한 재료별, 방식별로 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지대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그 3D 프린팅의 적층 조형, 이런 기술,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그런 기술 때문에 생겨진 그런 그 표면 부분들이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이런 계단 현상은 경사진면을 형성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계단의 모양처럼 그런 유사한 그 단차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계단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계단 현상은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제품의 표면 거칠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단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층의 두께를 얇게 좀 줄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층의 두께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또 그 줄인 만큼의 더 성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줄인 만큼 또 배로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 두께를 줄이려면 재료를 더 얇게 쌓아야 하는데요. 이런 소재와 또 공정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3D 프린터에서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계단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각 방식별로 조금의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수조 광경화 기술에서는 계단 현상에 오목한 부위에 소재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경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인 메니스커스 스무딩이라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저 방식, 이런 레이저 공정에서는 레이저를 조사할 때 각도를 조절을 해서 표면 거칠기를 다소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에 따라서 가변적인 최적의 층 두께에 의해서 단면화함으로써 STL 파일로 변환 시에 우리가 유발되는 오류와 함께 계단 현상을 거칠기를 특정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부품들의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용 시간이 증가되거나 성형 공정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면 거칠기의 후처리 같은 경우는요, 제품이 만들어진 후에 배럴 텀블링이나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피니싱, 샌드 블라스팅 같은 연삭적 방법을 우리가 후처리 기술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후처리 같은 경우는 조형물의 형상을 훼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원하는 표면 정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드러운 표면을 요구하는 모델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수작업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먼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코팅을 한 다음에 다시 연삭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들 중에 다른 부품과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끼워 맞추는 부분, 그다음에 상대 운동을 하여 서로 미끄러지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미관이 우수한 부분 등 이렇게 한 부품 안에서도 각기 다른 거칠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후가공에 필요한 면의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성형 방향을 선택을 한다면 후가공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의 폴리젯이나 SLA 방식, DLP 방식 같은 경우는 정밀한 형상의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적층 가공의 특성상 층 사이의 단차는 필수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표면 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DM 방식에서는 재료의 압출 공정으로 인해서 측면, 옆면 같은 경우는 볼록하게 그런 층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층과 맨 위에층 같은 경우는 노즐이 직접 이동하는 그런 경로들이 실제로 그런 압출된 흔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슬라이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최적화로 한다고 할지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후처리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포를 통하여 그런 돌출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퍼티를 통해서 그런 층과 층 사이에 간격에 그런 틈을 메워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톤 등을 이용을 해서 돌출된 부분을 녹여내서 우리가 화학적 방법을 쓰는 그런 표면 거칠기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개선 방법들 중에서 먼저 사포와 퍼티를 이용한 표면 거칠기의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포는 표면 거칠기 개선에 사용되는데요. 이런 종이 사포와 천 사포, 스펀지 사포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포 같은 경우는 번호가 낮을수록 거칠고요. 높을수록 입자가 곱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포를 이용을 해서 출력물의 표면 거칠기를 개선할 때는 거친 사포로 시작을 해서 점차 고온 사포로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스펀지 사포 같은 경우는 종이 사포보다는 좀 비싸지만 부드러운 곡면을 다듬기에는 유리한 그런 사포이고요. 그리고 천사포와 종이 사포 같은 경우는 200번대에서 1000번대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포 같은 경우는 종이에 비해서 질기고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는 구겨지고 접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 특수한 다듬기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종이사포 같은 경우는 접어서 깊숙한 곳을 칼처럼 다듬을 때나 그리고 봉처럼 말아서 우리가 둥근 면 안쪽 같은 경우를 줄 같은 걸로 갈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포 이외에 그 다음에 표면을 처리하는 퍼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그 더 나은 표면 거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친 표면에 퍼티를 발라서 틈을 메운 후에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을 정리하는 그런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획형 퍼티는 경화제가 따로 없는 형식의 퍼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타미야 퍼티, 자동차용 퍼티, 그리고 3M 레드 퍼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획형 퍼티 같은 경우는 경화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퍼티를 바른 후에 경화가 좀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틈새보다는 작고 미세한 그런 매움 작업에 적합한 그런 퍼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3D 프린터 쪽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흠집이나 기스가 났을 때 사용하시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뭐 속칭 빠드라고 하죠. 그런 거가 그게 그 원래는 일획형 퍼티나 이런 퍼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폴리에스터 퍼티라고 있는데요.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그 원료이고요. 주재와 경화제가 따로 나눠져 있어서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로 매움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 유독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환기는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경화제가 사용돼서 이런 그 일획형 퍼티에 비해서는 경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더 큰 범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 퍼티라는 게 있는데요. 에폭시 퍼티는 그 폴리에폭시가 그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찰흙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재와 경화제를 찰흙처럼 그렇게 반죽을 하듯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화된 후에 강도가 강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중량감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매움 작업이나 그리고 조형 작업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레탄 퍼티 같은 경우도 에폭시 퍼티처럼 비슷한 형태인데요. 폴리우레탄 수지가 원료로 사용되고요. 또 역시 찰흙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재와 경화제를 같이 섞어서 반죽하듯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에폭시 퍼티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고 밀도가 낮아서 좀 가벼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매움 작업과 조형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퍼티 재료입니다. 다음은 그런 표면 거칠기 개선을 위해서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훈증기라는 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밀폐된 용기 안에 그런 출력물을 넣어 놓고 아세톤을 기화시켜서 이런 출력물의 거친 표면을 실제로 녹여서 후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그 후처리 방법을 쓰게 되면 그 표면이 녹기 때문에 매끈한 표면을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특히 재료 압출 방식으로 인한 층을 없애기 위해서 훈증기를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증기 같은 경우는 아세톤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끄러운 표면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FDM 방식의 ABS 재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PLA 재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녹아서 그 표면 거칠기가 잘 되는 편이 아니고 ABS 재료가 주로 훈증기에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세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붓으로 이용을 해서 바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실온에서 훈증하거나 또 중탕하는 그런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붓을 이용을 해서 아세톤을 사용하게 되면 붓자국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실온에서 훈증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부분 간 그런 또 녹는 정도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아세톤 훈증 방식, 그런 훈증기를 이용한 그런 아세톤 훈증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증기에 의해서 공기 중에 증발된 아세톤을 우리가 골고루 그 빠진 부분이 없이 출력물의 표면을 녹여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훈증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훈증기가 그런 부분들에선 좋지만 단점으로는 그런 그 사용할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미세한 그런 형상 등이 그런 뭉개지는, 그러니까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녹아서 뭉개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세톤 같은 경우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부어놓기만 해도 증발돼서 훈증할 수가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열을 가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증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액체와 뜨거운 열이 나는 장비를 우리가 이용한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가 되는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주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 거칠기를 개선하는 방법에 서페이서, 프라이머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흠집을 메우고 또 미칠 효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색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포 작업으로 이렇게 아무리 가른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흠집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페이서를 미리 발라주게 되면은, 또 뿌려주게 되면은 물감 자체가 잘 안착이 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표면 안쪽에 남아있는 흠집을 메워줘서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페이서를 사용할 때는 골고루 잘 칠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방향으로 손을 빠르게 움직여서 칠해야 하는데요. 이런 서페이서 같은 경우는 또 번호가 높은 그런 재료일수록 입자가 고운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페이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면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식별로 또 재료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표면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적절한 그런 표면 거칠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표면 처리한 그런 출력물을 이제 도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표면 처리 후에 그런 방식에 따라서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도장을 하는 것들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FDM 방식의 ABS와 PLA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BS 재료 같은 경우는 PLA 재료보다는 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끈끈한 그런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인데요. 구조물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기계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포 작업을 통해서 표면 처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용 도료나 아크릴계 도료를 이용을 하게 되면 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두께가 얇은 제품이나 크기가 큰 제품을 출력하게 되면 수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위에서 출력물이 휘어지는 그런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히팅 베드와 그리고 되도록이면 챔버 같은 그런 함체 안에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PLA 같은 경우는 옥수수, 사탕수수, 고구마 등 이런 식물성 원료가 주 재료인데요. 이런 ABS 재료보다는 그런 성용 온도가 좀 낮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출력 후에 끈끈한 정도가 AS보다는 좀 낮지만 좀 단단한 그런 재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에 의한 그런 변형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큰 출력물을 출력하더라도 그렇게 변형이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지만, 이런 PLA 같은 경우는 사포로 표면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사포질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ABS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표면 처리가 다 끝나고 이런 재료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알아봤다면 실제로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장 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런 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많이 사용하는 채색용 붓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때 사용했던 그런 붓이랑 동일한 붓이고요. 이런 붓을 이용했을 때는 도색 후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덧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붓 같은 경우는 구분을 크기로 많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특히 숫자가 큰 붓이 크기가 큰 붓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을 한 번에 고르게 도장할 때는 주로 10호 이상의 큰 붓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좁은 영역이나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장할 때는 1에서 2호 정도의 그런 작은 붓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붓의 모양에 따라서 그런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넓은 면을 우리가 한 번에 도장하고자 할 때에는 평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작은 영역이나 세밀한 부분을 우리가 도장을 할 때에는 둥근 붓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작은 둥근 붓을 이용을 해서 도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색용 붓 이외에 다른 도구에는 또 캔 스프레이가 있는데요. 이런 캔 스프레이는 도료가 캔에 담겨 있는 그런 스프레이고요. 또 캔의 노즐을 통해서 재료에 분사를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캔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는 그런 도료가 칠해지기 적당한 거리가 있는데요. 노즐과 그런 도장면 사이의 거리가 30에서 40cm 정도 거리를 두고 도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도료가 칠해지는 면적이 약 12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때 노즐과 도장면 사이가 거리가 한 15 정도, 약 15cm 정도일 때는 도료에서 분출되는 그런 양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한 번에 6에서 7cm 정도의 면적에 우리가 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프레이건을 또 사용 많이 하는데요. 이런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도색 같은 경우는 면을 미려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스프레이건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프레이건에 중력식 스프레이건과 흡상식 스프레이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력식 스프레이건 같은 경우는 도료가 들어있는 컵이 노즐 위쪽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료 컵 안에 적은 양의 도료를 사용을 해서 도장 후에 처리가 용이하고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료가 담기는 컵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도료가 필요한 그런 넓은 면적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스프레이건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흡상식 스프레이건 같은 경우는 도료가 담기는 용기가 노즐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차에 의해서 도료를 용기에서 끌어올려서 노즐을 통해서 분사하는데요. 이럴 때 흡상식 같은 경우는 중력식에 비해서 그런 도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 자체가 더 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넓은 면적을 우리가 작업하기에 적당한 그런 스프레이건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장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위해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도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도장을 하기 위해서 또 도료나 이런 것들이 잘 그런 출력물에 붙게 하기 위해서는 도장하기 전에 이런 전에 할 수 있는 처리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런 3D 프린팅 출력물의 일반적인 도장 방법을 쓰기 위해서 시중에서 흔히 판매하는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런 용제에 의해서 출력물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장면에 출력물이 표면에 안착되는 그런 부착
부착력이 약하고 또 부착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도장면이 매끄럽게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 작업 전에 표면 처리용 프라이머나 서페이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 처리용 프라이머나 서페이서를 미리 그런 플라스틱 재질 표면에 뿌려주게 되면은요, 부착력이 우수해지고 그리고 손쉽게 표면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프라이머나 서페이서 도장된 위에 우리가 그런 다른 색상의 도료나 이런 것들을 칠하게 되면 더 쉽게 입혀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처리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프리 서페이서라는 그런 재료를 이용하게 되면 ABS 재료로 그런 출력된 제품에 이런 초벌 도장 후에 또 추가적인 사포 작업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기에도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도장을 하기 위한 전처리를 해서 도장 도구를 이용을 해서 도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도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료의 종류도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도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료에는 유광 도료와 무광 도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료의 색상과는 무관하게 도장 후에 도료가 건조되었을 때 면의 상태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광 도료는요, 도장 후에 도료가 건조되었을 때 도장면이 광택이 나는 그런 도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광 도료는 도장 후에 도장면에 광택이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 색상이 있는 그런 도료로 도장을 한 다음에 마감재를 도장에 주게 되면 광택이 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색상이 있는 도료 같은 경우는 무광 도료로 칠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광 도료와 무광 도료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있는 도료의 종류를 몇 가지 알아보면은요. 먼저 에나멜 도료가 있습니다. 이런 에나멜 도료 같은 경우는 유성 페인트와 성분이 유사한데요. 인체에 해로운 납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색상을 내는 물감이 매우 고운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재료입니다. 보통 그런 에나멜 시너라는 그런 전용 희석제를 사용을 해서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또 에나멜 시너가 휘발성으로 휘발성 같은 게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아크릴 도료인데요. 보통 아크릴 물감, 아크릴 도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서 시중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아크릴 수지가 주 재료인 도료입니다. 부착력이 강해서 대부분의 재료에 도장이 가능하고요. 이런 또 도장 후에도 건조가 상당히 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덧칠을 하기에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희석제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체에 덜 해롭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일단 아크릴 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색한 다음에 건조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건조가 된 후에 또 수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크릴 도료를 이용을 해서 도장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많은 연습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또 이런 건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리타더라는 그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도료의 건조 속도도 조금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조가 된 뒤에는 물에 녹지 않고 전용 시너에만 녹게 되는데요. 이런 에어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도장 작업할 때 전용 시너를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커라는 또 재료가 있는데요. 라커는 도색에 사용되는 그런 라커이고요. 시너하고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라커와 그런 시너의 비율을 1대 1.5 정도로 그런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도료를 이용을 해서 도장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마감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마감 작업 같은 경우는 도장이 된 피막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도막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감재도
역시 그런 에어건 등을 이용을 해서 도장면에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마감재도 역시 그 광택에 따라 유광과 무광 혹은 반광 이런 그 재료의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을 하고 도장을 할 때는 그런 그 아무 데서나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장에 필요한 그런 설비와 공간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대형 출력물이나 이런 전문적인 도장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환기시설 등이 갖추어진 청정실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정실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먼지나 이물질이 날리지 않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해줘야 도색을 할 때, 도장을 할 때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것이 묻지 않겠죠. 그리고 소형 출력물이나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플라스틱 모형 같은 경우, 우리가 그 프라모델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도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장 부스 같은 것에서 작업도 하게 됩니다. 이런 도장 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기판, 에어브러시용 그런 에어펌프, 회전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도장 부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 작업을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체에 그런 유해한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나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보안경, 장갑 등을 꼭 착용을 하고 이런 도장 작업들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한 그런 그 출력 행위와 이런 도장 작업들도 안전하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도장 작업까지 완료된 제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런 그 제품으로 만들어서 출하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그 품질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그런 그 제품들을 품질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검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 지시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품질 관리할 때 작업 지시서에는 특정 작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물품의 구매 등을 요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서의 내용에는 그런 필요한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제품의 운송, 특정한 거래 및 기타 업무가 그 내용으로 될 수가 있고요. 지시서에는 이런 작업을 지시한 부서나 기업의 명칭, 그 다음에 작업 후 요구되는 수량, 작업 완료일, 그리고 제품의 색상, 제품의 규격,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리고 작업 후 제품의 납품처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지시서에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생산 지시서와 검사 지시서가 있습니다. 생산 지시서에는 그런 필요한 제품이나 부품들을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생산 지시서에는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름, 제품 번호, 그리고 주문자, 그다음에 부품 입고 일자, 제품 출고 일자 등을 우리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지시서에는 제품에 대한 검사는 일정한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제품의 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우리가 판정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검사 지시서에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이런 그 검사해야 되는 항목에는 그런 항목이랑 그런 검사 방법, 그 다음에 검사 결과 등을 이런 검사 지시서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검사 지시서에 주로 작성되는 항목으로는요, 제품의 형식, 그 다음에 제품 번호, 도면 번호, 그 다음에 제품명, 검사 규격의 합격, 불합격 여부 등을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검사 지시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사 지시서와 그런 그 지시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출력물에 대한 그런 치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런 그 치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치수는 부품이나 형상의 크기 또는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이나 부호, 주석 등을 이용을 해서 도면이나 문서에 적절한 단위로 나타낸 수치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도면이나 문서에 그런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치수나 공차를 표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공차에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면에 우리가 공차를 표기할 때는 이런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양쪽 공차가 있고 한쪽 공차 한계 치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양쪽 공차는 그 기준 치수에서 양과 음의 허용치를 수치로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공차는 그 양과 또는 음의 방향으로 허용된 한쪽만 허용된 공차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허용된 공차에 최대 및 최소값을 표시해주는 한계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도면에다가 우리가 그 공차를 표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공차 이외에 기하 공차라고 해서 이런 그 치수를 나타내는 공차가 아니고 이런 기하학적 속성도 중요한데요. 이런 기하학적 그 공차에는 또 모양 공차라는 게 있는데 6가지가 이런 모양 공차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호와 함께 명칭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직진도라는 명칭이 있는데 직진도라는 공차는 이상적인 직선으로부터 어긋난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거기에 평면도는 이상적인 평면으로부터 어긋남의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진원도는 이상적인 원으로부터 어긋난 정도, 그다음에 원통도는 이상적인 원통 형상으로부터 어긋난, 그 다음에 선의 윤곽도 공차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윤곽선 위에 중심을 두는 원이 만드는 두 개의 포물선 사이에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면의 윤곽도 공차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윤곽선 위에 중심을 두는 원이 만드는 두 개의 면 사이에 생기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세 공차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직각도는 기준 직선이나 평면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고 있는 직선이나 평면으로부터의 벗어난 크기, 그 다음에 평행도는 그런 평행을 이루고 있는 직선이나 평면으로부터 벗어난 크기, 각도 정도는 각도를 가진 직선이나 평면으로부터 벗어난 크기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 공차에는 또 3가지가 있는데 위치도 공차라고 해서 점의 정확한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안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축도는 두 개의 형상이 그 동일한 중심축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 그 각 형상의 축이 기준이 되는 축에서부터 벗어난 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칭도는 데이텀 중심 평면에 대해서 대칭으로 배치가 되고 서로 떨어진 두 개의 평면 사이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공차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공차에는 원주 흔들림 공차가 있는데 중심에서 떨어진 두 개의 동심원 사이의 영역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온 흔들림 공차는 그 중심에서 떨어진 두 개의 동축 원통 사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차에는 또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끼워 맞춰지는 구멍과 축 사이에 생기는 공차의 방식입니다. 끼워 맞춤에는 틈새라고 해서 축이 구멍보다 작을 때 생기는 치수차, 틈을 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젬새라고 해서 축이 구멍보다 클 때 생기는 치수차, 간섭이 있습니다. 그리고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해서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가 축의 최대 허용 치수보다 큰 경우, 그래서 그 구멍이 축보다 큰 경우인데 항상 틈새가 생기는 그런 헐거운 끼워 맞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가 축의 최소 허용 치수보다 작은 경우로 구멍이 축보다 작은 그런 항상 젬새가 생기는 그런 억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해서 구멍의 치수에 따라서 틈새나 젬새가 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표면 거칠기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그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도면으로부터 공칭된 공칭 표면에서 어긋난 미세한 표면의 편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이나 가공에 사용된 공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면 다듬질 정도는 표면의 품질이나 매끄러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좀 주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표면 거칠기와 표면 다듬질 정도는 같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정해진 표면의 구간 내에서 측정된 표면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표면으로부터 떨어진 수직 편차의 평균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 편차를 우리가 구간 내의 모든 점에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점에서 값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작 공정 때문에 발생하는 표면 무늬나 표면의 파형 등은 표면 거칠기로 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복잡한 표면 형상을 표면 거칠기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차단 길이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그 규격이 잘 맞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측정 등을 통해서 이런 측정 장치를 가지고 이런 치수나 표면 거칠기, 색상, 제작 공정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게이지 블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고 매우 높은 정밀도로 다듬질되어 있는 경명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치수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듬질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게 되어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공차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좋은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그 게이지 블록을 정반등과 같은 평평한 기준면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정반은 특히 윗면이 매우 평평한 면을 갖도록 가공이 되어 있고 대부분 녹슬지가 않고 또 자성이 없고 내마모성이 좋고 또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화강암으로 보통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반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또 온도는 측정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통상 표준 온도를 한 20도 정도에 설정을 해서 우리가 측정실 온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사용되는 그런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그런 또 마모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보정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수를 측정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또 직선 치수를 측정할 때는 자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눈금이 있고 강철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많이 사용되는 캘리퍼스라는 게 있는데요. 힌지에 의해서 고정되는 두 개의 다리가 만들어져서 그 다리를 양쪽이 측정면에 접촉하면서 치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측 및 내측 치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눈금이 있는 캘리퍼스 중에서는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대상의 사이의 치수를 측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편차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이지에는 기계적 게이지가 있는데 편차를 기계적으로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 측정 장비로 다이얼 게이지가 대표적이고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켜서 눈금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직선도, 편평도, 평행도, 직각도, 진원도 및 흔들림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요. 또 전자식 게이지가 있는데 측정점의 직선 운동을 전기 신호로 변화시켜서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민감도와 높은 정확도, 정밀도, 반복도 및 응답 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매우 작은 치수 범위까지 우리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눈으로 읽는 값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하기도 쉽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서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각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각도 같은 경우는 프로트랙터나 사인바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트랙터 날을 측정하고자 하는 각도에 맞게 회전시킨 후 그런 각도를 읽는 각도 측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측정 같은 경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표준 시험 표면이라고 해서 이런 이미 값을 알 수 있는 표면 거칠기가 만들어져 있는 시험 표면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정하고자 하는 시편의 표면, 그 다음에 표면과 표준 시험 표면을 육안이나 손톱 끝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가장 유사한 그런 표준 시험 표면을 찾는 방법인데 이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얻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스 기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장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바늘 끝은 매우 작은 원뿔형 다이아몬드 팁으로 부착이 돼서 이런 다이아몬드 팁을 일정한 속도로
측정면 위에 움직이면서 면의 형상에 따라서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팁의 수직 방향의 움직임은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이 되고요. 데이터 처리를 거쳐서 측정면의 기하학적 형상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학적 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면의 표면에서 빛의 반사, 산란 등을 측정하거나 혹은 레이저 기술을 이용을 해서 표면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학적인 방법은 그 스타일러스의 바늘이 직접 접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그런 표면의 측정에 적당한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후가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프린터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